그러니까 국민의힘이 5달 만에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는데요. 일단 보도를 보면은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에 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맞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이 됩니다. 네, 그에 앞서서는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했습니다. 누가 유력하실지 혹시 생각을 하신 부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보도에 보니까 김무성 의원 얘기가 뭐 저기 전 의원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무대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대가 가지는 이제 무게감 있죠. 정치적 중량감 이런 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너무 예전으로 좀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줘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는 이제 예전에 어떤 정치를 좀 벗어나서 신선하게 앞에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에 어디로 가야 되니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김무성 의원 물론 경험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정치권에서 중앙정치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아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좀 합의 맞아갖고 예전에 같이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차순위를 했었죠. 차순위했었던 원희룡 의원 얘기 나오고 나경원 의원 얘기 나오고 또 윤상희 의원도 얘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왔던 분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2, 3, 4등 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도 전에 했었던 당 대표였었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오늘 의총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오늘 의총장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사퇴가 공식화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새로운 비대위원장 어떻게 우리가 출범시킬 것이냐, 비대위 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대위원장 하셨던 그 임명진 목사님이었나요? 그분은 혹시 이번에는 거론이 안 되나 모르겠네. 그분도 지금 거론은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 또 연세대학교 류석준 교수가 옛날에 비대위원장을 또 한 적이 있었었죠. 근데 다시 다시 또 비대위 또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명 일단 거론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총장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의총장이 어느 당도 상관없이 그 다선이 얘기하면 초선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가겠다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반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시작하고 아마 의총장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김무성 그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일화를, 그러니까 에피소드, 김무성의 정치 스타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김무성 원내대표 있을 때 운영위원장을 하잖아요. 원내대표가 그때 제가 운영위는 아니었는데, 운영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있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운영이 들어온 사람 의원들이 막 서로 막 상견례 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으러 하자, 일어나자 이러는데 김무성 그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 있더니 마이크 한마디로 다 앉아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와 조용해지고 다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약간 회의 진행 방식에 뭐 신속함과 카리스마는 있을 거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속함, 막 카리스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무적인 그 고심이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중앙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가 지금 다시 본인 의사는 또 어떤지, 또 돌아와서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의원총회 반발도 있을 겁니다. 비대위원이 아마 총 15명까지 꾸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난 1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10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굳이 꼽자면 권영세 의원님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좀 괜찮지 않겠어요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저 각자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저는 원희룡 의원님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변인 출신입니다. 원희룡 의원님이 합리적이야. 왜냐면 원희룡 의원님이 의사가 있으세요? 저도 원희룡 좋아하죠. 원희룡 의원님이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상황에서 정당성이 가장 절차적으로 매끄러운 명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원희룡 의원이라는 분. 원희룡 전 장관이십니다. 전 장관이라는 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만약에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시면은 우리 대변인이 여기 출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또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뉴스 캐비넷에서 고향을 이제 버릴 수 있습니까? 저희는 특정 주자를 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열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님이 우리 위원님이 좀 몇 마디를 좀 덧붙이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일단 언제 출범하는지, 그다음에 전례에 비춰볼 때
비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비대위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일단은 전국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네. 소집을 할 건데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의사가 있다고 일단은 의사표명을 했고요. 오늘 의총이 끝나고 내부적으로 합치가 좀 되면 그러면 전국위원회 바로 소집을 하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이준석 그 가처분 사건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전국위원회를 모바일로 소집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문제가 됐어요. 이거 상임전국위원회랑 전국위원회가 굉장히 중추 기구인데 이거를 아무 모바일 규정이 없었거든요. 모바일로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걸 모바일로 불러가지고 뭐 회의장을 유튜브로 연 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 투표가 당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로 소집을 해서 뭐 그 비대위원장을 올린 다음에 찬반만 투표를 하면 돼요. 그런 과정에 당원 당규 개정도 좀 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받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저는 기존 상황에 봤을 때 한 8명 정도 지명할 것 같아요. 8명 이외에도 정책위의장이 있고요.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당연직이죠.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장 당연직 3명을 빼면 12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네. 그 12명에서 한 제가 보기엔 7, 8명 정도만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절차는 빠르면 내년 1월 그 첫째 주 전까지도 그보다 더 빨리 뭔가 출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비대위 출범이 좀 빨라야 되는 그런 정무적인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면서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하시라라는 공격이 또 들어왔어요. 예. 이거 오늘 국힘도 또 탄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미러링으로 작전을 하면 야 네. 니나 잘해 지금 이렇게 그러면 본인은 그 지금 서류조차를 안 받고 있어서 재판을 지연을 시간 끌고 있는데 본인 재판은 천천히 해달라.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은 신속하게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 작전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이제 타짜를 보게 되면 그 아기와 그 고니가 서로 이제 마지막 손을 맞잡고 대결을 하면서 네. 쫄리면 뒤지시던가 이게 있는데 빨리 찍어 막 이런 게 있는데 누구를 먼저 둘 다 먼저 신속하게 해야 돼요. 되게 당당하면 내가 당당하면 이게 제가 용어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쿠라요 아닌지 이게 본인이 당당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 재판 빨리 해달라 나 당당하다 이렇게 밀고 가야지 양당 진영에서 좀 바라보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타짜는 한 30번 정도 봐가지고 딱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심리를 신속히 해달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면을 신속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노골적인 거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파면만 되면은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이 깔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본인은 아까 말한 대로 사건 그 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잖아요. 그러면 사건 통지서가 꼭 그 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한테 전달 안 해도 되고 변호사한테 줘도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받는 상황이 생길까 봐서 변호사 선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인 재판은 최대한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기려는 이런 노골적인 대선 정략 레드카펫. 지금 본인 레드카펫에서요. 지금 100m 지금 경주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고 스타트하면 빵 하면 달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레드카펫에 달리면요 다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수싸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633을 지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3개월 안에 2심 3심 예. 네. 지금 633 지키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월 말에 나와야 됩니다. 네. 2월 말에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 3개월을 꽉 채운다 하더라도 5월 말쯤 나오는 거고요. 이게 보통 633을 꽉 채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5월 초든 4월 말이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시사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저 봤어요. 네, 그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법
피선거권 박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권 가도가 열렸을 때 만약에 그런데도 피선거권 박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나갈 것이냐 대법원이 남아있을 때 나갈 것이냐고 그랬을 때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두리뭉실하게 또 무슨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 2초 정도 딜레이 있다가 예. 이러면서, 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 그냥 누구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뭐 본인이 간다는 얘기겠죠. 예. 뭐 대법원 가서는 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서는 피선거권 박탈이 없다,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재명 대표는요, 진짜 진지하게 본인이 선거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 시대를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법원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조희대 대법관 634 원칙을 말한 이후에 재판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속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 윤미향 의원, 뭐 최강 의원, 조국 의원 전부 다 재판 딜레이 돼가지고 특히 역사상 울산시장 사건. 그렇죠. 울산시장 네. 그렇죠. 역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지연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정의가 지연되면 그 정의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번에 바로 밑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선고가 예정되어 됐다는 거죠. 12월 12일 날 할 거라고 11월에 밝혔는데 이런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거기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선고 연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엄격하게 예고한 날짜를 아마 지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이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제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오늘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을 해가지고 네. 해라.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밟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총리 탄핵을 카드로 국정 주도권을 본인이 야당이 가져오겠다 이런 소리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탄핵을 밟지 않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탄핵을 가겠다 안 가겠다가 나의 이 정치적의 하나의 수단이었고 칼이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고요.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거를 제가 이게 뭐야 그래서 온갖 법을 다 뒤져봤는데 어느 법에도 없는 단어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 또 예산이 나가거든요. 예. 그럼 예산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을 근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예산 없이 뭐 총리 오고 뭐 비대위원장 오고 야당 대표 와가지고 우리끼리 밥 먹자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정안전협의체를 이미 국회에서는 원내 그 수석부 대표들이나 원내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당정 협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그 만약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비대위원장과 또 야당 대표가 만남이 있을 거고요. 또 한덕수 총리랑 뭐 셋이 만날 수도 있고 둘둘이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그 길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도 이미 국정의 협의를 상호간에 하고 있는데 뭐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럼 나는 협의 회장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야정 협의체라는 이제 생경한 말을 썼는데 여야정 협의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정 이제 소통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여야정 협의체라는 건요, 지금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주 법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정 협의는 오직 집권 여당과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야당이 들어와서 없는 조직, 생경한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벌써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걸 지금 드러냈다. 굉장히 서두르다가 지금 이렇게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어려운 그런 제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예. 지난번에 여야협의체 의료 대란을 했을 때 여야협의체 만들자고 했을 때 만들어 놓고 가동했는데 이재명 대표 불참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예. 본인이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놨는데 본인 불참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 한 이유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너무 많은 탄핵을 하기 때문에 국정이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했네. 예,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지금 23명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야당 대표로서 그거는 국정 혼란을 의도하려고 탄핵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거꾸로 본인이 보여줬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
탄핵을 안 한다. 만약 탄핵 사유가 되면 해야 되죠. 그걸 뭐 법을 그렇지. 네. 법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3명도 정치적 판단으로 본인의 어떤 선거의 유리 또는 재판의 유리함을 위해서 국정 방해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 국정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한 걸 본인 스스로 시인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국정안정협의체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치면 그럼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면 이제 앞으로 검사 탄핵 안 합니까? 본인 수사하던 검사 탄핵 안 하겠다. 본인은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참 본인이 이게- 여기서 의장이 되면요 아마 모든 탄핵 중단하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미 뭐 절반 정도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국힘에서 안 그래 이게 제 워딩이 아니라 국힘 네. 워딩입니다. 국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뒤에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일단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단 협의체 여당도 참여하는 협의체에 무게를 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그래도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 네, 같습니다. 오늘 예. 뭐 의총에서 이 얘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총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오면 비대위원장에 맡기겠다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참여 안 하는 게 맞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아직 우린 여당이다.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도 좀 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에 보고 국민을 바보같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두고 봐라. 세상 일 그렇게 의무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또 했어요. 그래서 홍 시장이 또 요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이제 시장은요. 뭐 언제든지 뭐 항상 대선이 있으면은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위기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런 위기를 좀 예상을 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탄핵은 이제 찬성이 통과된 상황에서 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 보고를 만들면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되겠느냐. 지난번 대선 출마했지 근데 않습니까? 지자체 광역단체장은 네. 그거를 그만두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인가요? 아니 사퇴가 나와요. 사퇴가 나와야죠. 아, 사퇴가 그래요? 나와야 돼요. 네. 사퇴가 나와야 국회의원이 예. 사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선 재수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은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탄핵이라는 어떤 그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왔는데.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게 그때는 우리가 여당인 상황, 야당이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지금은 여당인 상황에서 이런 탄핵 전국에서 대선 재수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